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예인입니다. 오늘은 3월 28일 화요일이고요. 꽃들이 너무 흐드러지게 펴 있으니까 정말 봄을 만끽하겠더라고요. 네, 너무 예쁘죠. 네. 벌써 여의도에 벚꽃이 피었고요. 또 올림픽대로를 쭉 달리다 보면 개나리 볼 수 있잖아요. 저하고 같은 길로 가시는군요. 네. 봄이 왔다는 걸 실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수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날씨 요정 박수연입니다. 이제는 서울을 비롯한 도심에서도 벚꽃이 보이는데요. 이번 주 갈수록 기온이 오르면서 주말이면 서울도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출근길 어제보다는 덜하지만 일부 내륙은 영도 안팎으로 떨어지며 조금 춥습니다. 한낮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15도를 웃돌아 온화할 텐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며 감기에 걸리기 십상인데요. 옷을 여러 겹 챙겨 입으셔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쪽을 중심으로는 국에 먼지가 유입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는 종일 미세먼지 나쁨 수준 예상되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일시적으로 먼지 수치가 높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봄철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2.8도, 대전은 0.9도, 대구는 2.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볼 텐데요. 서울은 16도, 광주와 부산은 18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목요일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 20도로 웃돌며 따뜻하겠고요. 주말에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방송인 홍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긴급 일시 돌봄입니다. 서울시가 입원이나 갑작스러운 야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맡길 곳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지역 아동센터에서 단시간 돌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긴급 일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제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전국 최초로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긴급 일시 돌봄 서비스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일을 하고 있는 부모라면 정말 유용한 서비스가 네. 될 것 같은데요. 이용 시간이나 나이 제한 등 구체적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먼저 긴급 일시 돌봄 서비스는 평일 주 야간과 토요일에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일 단위 긴급 돌봄과 주 월 단위 일시 돌봄 이 두 가지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사전 예약 후 이용이 가능하고 긴급한 경우 센터별 상황에 따라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해당 지역아동센터를 상시 이용하지 않는 미등록 아동도 긴급 일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서울시는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돌봄시설이지만 긴급 일시 돌봄 서비스는 초등학생 및 만 7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신청을 통해 24개 우수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해 이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며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긴급 일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아동센터를 추가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갑자기 아이를 맡겨야 되는데 어디 둘 데가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막막한데 이런 돌봄 서비스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는 AI 범죄 악용 우려입니다. 경찰이 조만간 챗 GPT 등 대화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범죄가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내에선 챗 GPT 연루 범죄가 보고된 바는 없지만 해외에선 이미 대화형 AI 서비스를 악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게 경찰의 판단인데요. 경찰은 챗 GPT가 해킹 방법, 악성 코드 생성법 등을
직접적으로 요청하면 알려주지는 않지만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해 대화를 거듭하다 보면 범죄에 사용할 악성 코드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범죄 방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으면 알려주지 않지만 우회적으로 질문을 하면 이에 대한 답을 준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챗GPT에 해킹 방법을 알려달라거나 악성 코드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에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라는 대답을 하지만 다른 컴퓨터에 접근하려 한다 또는 특정 사이트의 관리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등의 우회적인 질문을 거듭하다 보면 네. 사이버 범죄에 이용할 수 있는 악성 코드 제작 방법 등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심지어 챗GPT가 범죄를 조장하거나 경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챗GPT에 완전 범죄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입력하면 범죄를 권장하거나 방법을 알려줄 수는 없다라며 거절을 하는데요. 하지만 완전 범죄가 등장하는 추리소설 시나리오를 써달라라고 물어보면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 포함된 답안을 제시해 줍니다. 또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을 가정하고 어떻게 대응하냐라고 물어보면 범행을 자백하지 말아라 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범행을 어떻게 숨기고 형량을 줄일지 챗GPT의 도움을 받으며 연습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 법해요. 네. AI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늘어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철저하게 방법을 좀 연구하고 찾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 이런 부분은 생각 못했는데 좀 진짜 걱정스럽네요. 큰일 나네. 예.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세 번째 이슈는 새아빠 성추행 폭로입니다. 초등학생 시절 새아빠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제가 정신병에 걸린 걸까요? 라며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아빠의 성추행이 제 망상인지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20대 후반 여성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제가 갓난아기일 때 친아빠가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새아빠와 엄마, 언니 이렇게 넷이서 살고 있다며 전 새아빠를 매우 싫어한다. 이유는 성추행해서라며 자신의 기억나는 일화를 전했습니다. A씨는 7개의 일화를 나열하며 의붓아버지의 성추행을 주장했는데요. 글에 따르면 A씨의 집은 화장실이 1개일 뿐이었는데 그가 어릴 때 샤워를 하고 수건으로 몸을 가리고 나오면 새아빠가 고개를 천장으로 한 뒤 바닥에 누워 A씨 다리 쪽으로 미끄러졌다고 합니다. 이에 A씨가 비명을 지르자 언니가 그를 감싸며 하지 말라잖아 라고 고함을 외쳤는데 이때 아빠는 그저 실실 웃기만 했다는 게 A씨의 증언입니다. 이 글이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근데 당시에 어머니나 언니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분명히 그 상황을 목격했을 겁니다. A씨 주장에 대해서 가족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A씨는 당시에 엄마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으셨다. 항상 아빠가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라며 사랑해서 그런 건데 왜 그렇게 아빠를 싫어하냐. 언니는 아무렇지도 않아 한다면서 제가 비정상이라고 하셨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오늘도 이 일 때문에 싸웠는데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내고 정신병에 걸렸다고 한다며 언니도 성추행을 당했으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 제가 정신병에 걸린 거냐? 이게 다 제 망상이냐라며 괴로워했습니다. 이후 A씨는 해당 글에 추가 내용을 덧붙이며 본인이 집을 나가 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이거는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이게 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거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규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요즘에 뭐 꽃이 너무 예쁘니까 네. 진달래, 개나리, 벚꽃까지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예. 저도 여행 계획을 늘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행을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 뭔가 가보고 싶은 것도 너무 네. 많고 일단 먹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요. 계획 짜는 데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뭐 한 가지를 콕 찍어서 하는 여행이 유행이더라고요. 뭐 역사면 역사, 또 먹방이면 먹방, 네. 그리고 또 포토존. 거기 가서 사진 탁탁탁 찍고 이런 게 있던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조금 더 특별한 포항 여행을
계획만이 아니고 카메라가 갔어요. 예, 같이 가시죠. 드넓게 펼쳐진 푸른 바다가 반겨주는 이곳. 저와 함께 봄맞이 여행을 떠나볼까요? 제가 도착한 이곳은 해양 문화의 중심지, 열정 넘치는 도시 포항입니다. 아름다운 해맞이 풍경을 자랑하는 호미곶부터 오랜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인생샷 스팟,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등 포항에는 소문난 관광지가 참 많죠. 여러분 혹시 아직도 여행 다니실 때 유명한 관광지만 돌아다니는 그런 여행을 하시나요? 제가 오늘 정말 특별한 여행 코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철의 도시 포항에서 매력 철철 넘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즐겨봤는데요. 지금부터 철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빨리 따라와 보세요. 매력 철철 포항 여행 첫 번째 코스는 바로 이것 철길 숲입니다. 과거 제철소를 오고 가던 열차들이 바쁘게 달렸을 이 철길은 이젠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철 냄새를 따라서 왔는데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여기가 정말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서 그런지 산책하기에 정말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와, 철길이 진짜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정말 기차가 다녔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저게 약간 그 만화 은하철도 9에 나오는 그런 증기 기관차 같지 않은지. 와, 이거 뭐야? 뭐야, 천년의 불꽃? 진짜 불인가 저거? 진짜야? 100년 철도 역사를 이어가는 불의 정원. 지금 불의 정원이라는 건데 6년 가까이 불이 꺼지질 않았대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대단한데? 우연히 천연가스에 불꽃이 튀면서 시작됐다는 이 불길. 마치 작은 제철소 용광로 같죠? 와, 진짜 신기하다. 이런 거 어디서 봐? 신비로운 불꽃과 함께 인증샷을 안 남긴다면 반칙! 철 냄새 따라 찾아간 다음 코스는 철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한눈에 만날 수 있는 이색적인 공간인데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궁금해요. 파크라는 말은 공원 이런 걸로 대충 알 것 같은데 1538이 혹시 어떤 의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1538은 철의 용융점이 1538도라서 함께 붙여진 이름이고요. 구경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역사가 담긴 전시실 안쪽으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철강 산업의 발자취를 한눈에 둘러볼 수 있었는데요. 가이드님의 설명과 함께 들으니 철의 역사도 참 흥미롭더라고요. 전시 외에도 다양한 체험이 가능했는데요. 실제 용광로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진행 과정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죠? 알면 알수록 재밌는 철의 세계! 이렇게 철의 어제를 다 둘러봤다면 이번엔 철의 오늘과 내일을 만나볼까요? 가장 먼저 만나보실 공간은 뒤편에 위치한 철의 동명관인데요. 네. 저희 화면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초대형 스크린에 펼쳐지는 화려한 미디어 아트의 대향연! 그때 눈앞에 펼쳐진 깜짝 메시지. 다시 봐도 정말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뒤를 돌아 정면을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어느새 눈앞에 펼쳐진 시크릿 공간. 미래에 온 것 같아요. 우와. 천장, 바닥, 벽면이 하나로 연결된 공간에서 철의 문명 히스토리를 담은 인터랙티브 영상이 시작됐는데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정말 환상 그 자체더라고요.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들이 철철 넘쳐나는 철 박물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저 그럼 지금 이거 버스 타면 되는 건가요? 마지막 코스는 제철소 버스 투어.
창문에 투명 OLED 화면이 탑재된 미디어 버스를 타고 출발! 네, 이제 곧 제철소의 정문 안으로 들어가실 텐데요. 너무 신기해요. 국내 최대 철 생산량을 자랑하는 제철소 견학까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매력 철철 포항여행도 식후경. 다양한 먹거리의 천국 포항에서 제가 선택한 맛집은 바로 이곳! 무려 34년 추억이 철철 흘러넘치는 현지인 추천 노포인데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벽면에도 추억이 가득! 그렇다면 이곳의 대표 메뉴는 바로 돼지 주물럭? 어느새 제 안에 군침이 철철 넘쳤는데 그 맛이 어땠냐고요? 그보다 양념이 감칠맛이 너무 있어서 먹자마자 밥이 생각나고 이 파랑도 너무 잘 어울려요. 제 입맛에도 딱 여행의 피로까지 말끔히 씻기더라고요. 와, 진짜 터질 것 같아요. 도시 전체가 흡사 박물관을 방불케 할 만큼 포항 거리 곳곳에서는 철로 만든 조형물들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도전! 와이어를 이용해 간단한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어봤습니다. 좀 만들어 보신 것 같은데요? 초보자들도 쉽게 만들 수 있었는데요. 어느새 제 손안에서 탄생한 예쁜 불조명. 보세요. 정말 예쁘죠? 포항까지 여행 오셨으니까 오늘 만드신 작품하고 이 세트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 진짜요? 이거 안에 전구도요? 아, 그럼요. 예쁘게 간직하세요. 아, 그럼요. 저 이거 갖고 싶었거든요. 이 옆에 탁자에다가 올려두고 잘 때마다 키고 자요. 감사합니다. 제가도 감사합니다. 다양한 즐거움과 낭만으로 가득한 포항. 이 따뜻한 봄날 사랑하는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매력 철철 넘치는 포항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서 건강 정보 나누는 시간입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영입니다. 건강한 화요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백승아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사람이 날씨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게 겨울에는 한껏 움츠리고 있다가 요즘에 꽃 피고 이러니까 오늘 계속 우리가 꽃 얘기하는데 네. 기분이 좀 상큼해지고 그래요. 막 이렇게 날 풀리고 봄이 네. 오면 괜히 막 으쌰으쌰 하고 싶고 네. 뭐든 새롭게 시작하거나 아니면 봄맞이 옷을 또 한 벌 사고 그렇죠. 싶다. 그런 생각이 또 들죠. 너무 추우면 뭐 움츠러들고 또 비 계속 오는 장마철에도 또 우울해지고 뭐 이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날씨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축 처지죠. 뭐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겨울이 긴 나라에서는 그렇게 우울증 환자가 또 많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마음의 병을 호소하는 분들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음의 병 하면 뭐 우울증 떠오르고 네. 그다음에 공황장애 요즘 많고 불안장애, 뭐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병들이 생각이 나는데 자, 그럼 오늘 건강혁명 주제가 무엇인지 마음의 병과 관련된 거라고 합니다. 주제 뭔지부터 만나고 오시죠. 예, 오늘 누구나 걸릴 수 있다. 마음이 보내는 SOS 신호 정신질환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공황장애, 계절성 우울증, 거기에다가 요즘에 이런 분들 많으시죠. 분노장애, 이것까지 분노 조절 장애, 여기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들으니까 좀 스펙트럼이 좀 넓네요. 네, 네. 근데 꼭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네. 우리 주변에 공황장애 앓고 있는 뭐 다들 아시는 연예인들도 이런 얘기 많이 했을 네. 거고, 그다음에 요즘에 각종 사고, 뭐 사건 사고에 분노 조절 장애 같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주변에 혹시 이런 정신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밝은 친구가 있었는데 아이 낳고 조금 우울증 때문에 그럴 좀 수 있죠.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집에 아이랑 단둘이 있다 보니까 네. 계속 그 감정이 좀 격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SNS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SNS 댓글이나 뭐 메시지로 이 사람 정상이야. 뭐 돈 꺼달라는 사람부터 해서 만나서 뭐 얘기 좀 나누자.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도 이 사람 약간 좀 이상하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가 뭐 마음이 하는 일을 몸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들도 마음의 병이 몸까지 아파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함께 하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허규영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마 지금까지 만난 환자 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을 텐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전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도 정말 힘들겠다. 그 이야기도 다 들어드려야 받아줘야 되고, 되잖아. 그렇죠? 대화를 계속 나눠야 되니까요. 네, 뭐 저희들끼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정신건강의학과 이렇게 오시는 게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보니까 이 오랫동안 힘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더 책임감도 많이 느낍니다. 네. 예전엔 정신건강의학과 가는 걸 굉장히 극도로 꺼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엔 그래도 많이들 오시죠? 좀 상담 받으러 달라졌던데요, 많이들 인식 자체가. 네. 네, 요즘에는 확실히 그 전보다 내원을 많이 하시고 문턱이 좀 낮아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직장 분들끼리 오셔서 대기실에서 뭐 대화하기도 하고 네, 그러세요. 뭐 대화하다가 풀려가지고 진료 안 받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못하게 하셔야 네. 되겠다. 뭐 그 나름대로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예, 오늘 좋은 의학 정보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죠. 첫 번째는 어떤 건가요? 네, 극단적인 불안이 엄습한다. 공황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걸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연예인병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뭐 TV에서 공황장애를 고백하기도 했고 실제로 경험담을 밝히기도 했잖아요. 뭐 김구라 씨 같은 경우에도 공황장애를 알았다고 했었고 정영돈 씨, 뭐 차태현 씨, 배우 김하늘 씨, 뭐 정말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저 정도 위치에 정말 탑클래스 연예인인데 뭐가 부족해서 공황장애를 앓을까 싶지만 또 그 심리적인 기전은 우리가 모를 뭔가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병헌 씨 있잖아요. 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이병헌 씨가 그 드라마가 아름다운 날들이었죠. 굉장한 인기를 얻었는데 그렇게 인기가 올라갔지만 뭔가 이렇게 본인이 화장실에 혼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답답함 같은 것을 계속 이제 느끼게 되면서 그 힘든 시간을 겪어내면서 오히려 회복이 된 게 아니라 우울증으로 가게 됐고 그 우울증 이후에는 또 공황장애까지 연이어서 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잖아요. 네. 근데 저런 얘기 들으면 아니 이병헌 씨가 뭐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마음이 아픈 병은 이게 뭐 본인만이 누구나 알겠죠.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울증 얘기가 나왔는데 우울증하고 공황장애는 다른 거죠? 네, 우리가 이제 공황이라고 하면요, 갑자기 심한 공포감을 느끼면서 이 합리적 생각이 마비될 정도의 심한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교통사고나 이제 뭐 화재 같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우리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정상적인 반응인데요. 지하철이나 우리 엘리베이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제 일상적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심한 공포감을 느끼고 극도로 불안해진다면 그것은 이제 공황장애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는 감정일 것 같아요. 왜 이런 공포, 불안,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걸까요? 네, 이게 그 뇌 안의 경보 시스템이 잘못 작동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렇죠. 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협적이지 않은 그 상황을 마치 그냥 소뚜껑 보고 놀라는 이런 그런 상황을 위협적인 걸로 그렇게 느끼면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 뇌 안에 노르에프닌이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그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분비, 조절 능력에 좀
이상이 생기면서 이런 공황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노르 노르 너무 어렵던데. 네. 노르에피 뭐라고 하셨죠? 노르에피네프린. 네. 네. 말이 너무 어렵죠. 네. 네. 이것까지 다 기억하기는 좀 어려우실 텐데요. 뭐 이런 이제 부분에 좀 취약성을 가지신 분들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이런 공황 발작, 공황 장애로 발전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럼 공황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노르에피네프론 그거 조절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참 공황 장애가 조절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간단하지가 않은 게 이 공황 발작 자체는 이제 금방 갑자기 생긴 것 같다라고 해도 이 뇌의 이런 시스템 이상은 한참 전부터 이제 차츰 그 발전을 해 온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약물 치료를 해도 바로 낫지가 않고 좀 꾸준한 어떤 스트레스 관리가 좀 동반이 돼야 될 그럴 때가 많습니다. 네, 그럼 공황장애에 걸리면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공황장애의 대표적인 증상들은요, 심한 불안이라든지 가슴 뜸이라든지 또 호흡곤란, 여기에 가슴이 아픈 흉통이라든지 가슴이 답답한 증상, 어지럼증, 또 파멸감, 죽음에 대한 공포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이런 경험을 하게 되시면 보통 많은 분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쪽 이런 문제로 생각을 잘 못하세요. 아, 내가 어디 몸에 이상이 생겼나? 이런 생각에 응급실도 가보시고.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뭐 심장이나 어떤 뭐 다른 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라고 해서 검사를 받다가 아, 검사에 이상이 없으니까 정신건강의학과 가보세요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결국에 내원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 배우 류승수 씨가 공황장애를 한 30년 정도 앓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심장병을 생각해서 한 7년 동안 심장 치료를 받았다 그래요. 네. 제가 아는 분은 이 목 근육이 계속 이렇게 뻣뻣하게 굳는 것 같은.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정신병적으로 해석을 하겠어요? 목 근육에 내가 뭐 문제가 있나, 아니면 감기에 걸렸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 근데 굉장히 약을 뭐 이렇게 감기약 같은 거 먹어도 안 나아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목 근육을 살짝 마비시키는 그 보톡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얼굴에도 맞고 하는. 네. 보톡스를 놔주겠다. 그래도 안 되면은 어떤 신경정신과로 가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신경정신과로 갔더니 이게 공황장애다라고 정확하게 병명을 얘기를 하더래요. 어떻게 목 근육, 제 친구는 막 위경련이 또 오는데 그게 또 공황장애랑 연결이 되고 하더라고요. 네. 의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렇게 신체에 여러 반응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정말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이게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아, 이게 내 힘으로 하겠다 하면서 병원에 오다가 안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공황장애 의심 사례들을 몇 가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최근 회사에서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잘해야겠다는 욕심에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요. 퇴근하는 도중 전철에 사람이 많고 약간 답답하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갑자기 숨이 막혀오고 심장 박동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떨리고 어지러워서 의식을 잃고 쓰러질 것 같으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근처 병원 응급실에 방문했는데 응급실에 도착하니 증상이 곧 없어졌습니다. 검사상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심장 질환이 아닐까 무섭습니다. 라는 저희가 사례입니다. 지금 사례를 봤는데 여기에서 공황장애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예, 이분은 어떻게 보면 거의 전형적인 공황 발작, 공황 장애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갑자기 숨이 막혀오고 막 어지럽고 막 손발이 떨리고 이런 신체 증상이 이 공황 장애 특징적인 이런 증상이고요. 그리고 이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네, 이게 또 인지적인 부분으로 해서 저는 공황 장애를 진단할 때 특히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으셨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공황장애 진단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치료로는 항불안제를 사용해서 당장의 불안감을 좀 낮춰주는 게 필요하고 이 장기간의 뇌의 어떤 시스템을 안정화시켜주기 위해서 항우울제 같은 이런 뭐 장기적인 약물 치료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스트레스 관리 방법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라든지 아니면 내가 심장 질환이 있지 않은지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잖아요. 이럴 때는
심장 문제 검사했는데 아니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이걸로는 절대 죽지 않으니까 걱정 마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치료에 있어서 중요하죠. 공포까지는 느끼거든요. 근데 발작 증세는 없는데 뭐 쓰러질 것 같거나 막 이런 뭐 그런 건 없지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뭐 천장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할 수 차가 와서 있죠. 확 박지 네. 않을까? 뭐 집안에 뭐 전기밥솥이 막 폭발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상상은 막 발작은 없지만 이게 약간 경미한 공황장애 아닐까요? 네.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걱정하시는 거는 범불안 장애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어떤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불안이 발작처럼 올라오는 걸 이제 공황장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염려장애군요. 쓸데없는 염려장애. 자, 다음 사연도 하나 있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4세 주부가 보낸 사연인데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며 조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기가 부족한 것 같아 밖으로 나가고 싶어 물건들을 계산하지 못한 채 뛰어나와 찬바람을 쐈습니다. 20-30분 후에 두근거림이 사라지기는 했는데 그 이후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이 불안합니다. 며칠 전에는 남편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왔는데 불안하고 무서워서 공항에 마중을 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러셨어요. 그런데 가끔은 이럴 때 있지 않아요? 갑자기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이게 이 사연에서도 그럼 공황장애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이런 조이는 느낌, 공황장애에서 보일 수 있는 어떤 신체 증상 같아 보이고요. 근데 저는 이분에게 좀 핵심적인 부분은 이게 공항에 마중을 나가지 못했다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 남편이 왔는데 뭐 지하철 타고 오면 되지 공항에 나가야 돼. 그게 좀 이해가. 맞아요. 사실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네. 나가기로 했는데도 못 나가게 된 인천공항, 거잖아요. 김포공항 다 지하철 잘 돼. 살아가시나 보다. 맞아요. 그런데 또 그 버스, 지하철 다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분은 나가서 이런 비슷한 이런 느낌, 공항 발작이 또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아마 공항에 마중을 못 나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를 예기 불안이라고 하죠. 이런 느낌이 다시 나타나면 어떡하지라는 이런 불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이 예기 불안이 결국 회피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 회피 행동 때문에 많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공포를 느끼는 건가요? 마트에서 증상이 하필이면 나타났어요? 맞아요. 이분이 처음에 증상이 나타난 곳이 마트였는데 이게 평소에는 괜찮다더라도 좀 힘든 상황, 뭐 전날 잠을 못 잔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에서는 이런 공간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이 많은 공간, 이 탈출하기 좀 어려운 공간이나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이런 공간에서 공황 발작을 느끼는 걸 광장 공포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아마 이것도 한 번씩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넓은 데서도 느낄 수 있고 좁은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네요. 맞습니다. 네. 이런 광장 공포증 증상이 공황장애 3분의 1에서 많게는 한 2분의 1, 반수까지도 같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트 가면 불안해요. 너무 물가걸라. 아니 방송사에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아까 연예인병 얘기도 했죠. 그러니까 방송사에는 진짜 너무 차고 넘치는 거. 나도야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연예인뿐만 아니라 뭐 PD, 작가. 저는 이게 방송사가 유별난 곳인지 아니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안정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공황장애 환자가 많은 건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관련해서 또 자료가 있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김정은 선생님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은요, 2016년도 이제 국내 공황장애 환자 수가 12.8만 명 정도가 되었는데요. 2020년도에는요, 2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이 무려 11.3% 정도라고 하는데요.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인 것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연령대를 살펴보니까요, 40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됐는데요. 10대는 한 2.4%였다가 20대부터는 유병률이 14.8%로 확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20에서 30, 40대까지 점점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성별로 보게 되면 여성분들이 54.7%로 남성보다 살짝 높기는 하지만 사실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모두 공황장애를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보셨겠지만 10대가 2.6%인데 20대에서 확 늘어나요. 근데
요즘 보면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부모님의 보호를 받다가 이제 취직을 한단 말이에요. 취직해서 사회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거기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은지 직장에서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 전까지 이제 잘 버티다가 20대가 되면서 점점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사실 이 시기가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군입대를 한 남자분들은 군입대를 하고 또 뭐 취직을 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또 결혼하고 또 뭐 회사에서 적응을 하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점점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요즘 정말 뭐 우울감하고 헷갈릴 정도로 약간 그냥 기분이 좀 처지면 나 우울증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울증하고 공황장애가 어떻게 다른지 또 이게 같이 오는 건지 순차적으로 오는 건지 정말 알쏭달쏭해요. 답을 좀 주세요. 아,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공황장애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신체 증상,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주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의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하고, 기분이 저하되는 그런 게 이제 특징인 질환입니다. 불안하고 같이 거의 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불안하면 즐거울 수 없잖아요. 행복할 수 없잖아요. 불안하면 당연히 우울이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맞아요. 이게 공황장애하고 우울증 같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공황장애가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나 이 공황 증상 평생 안 낫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 이러다가 안 죽는다고는 했는데 진짜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생기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밖에도 나가고 사람도 만나고 잘 지내는데 왜 나는 저렇게 지내지 못할까 하면서 많이 괴로워하시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이제 2차적으로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TV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나도 공황장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백승환 원장님 뭐 준비하신 거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지금부터 이 공황발작 자가 진단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준비가 되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공황장애 자가 진단입니다. 첫 번째, 가슴 두근거림 또는 심장 박동수 증가. 자, 두 번째, 발한. 자, 세 번째, 몸이 떨리거나 후들거림. 자, 네 번째, 숨이 가쁘거나 답답한 느낌. 자, 다섯 번째, 질식할 것 같은 느낌. 그다음에 여섯 번째, 감각 이상. 일곱 번째, 비현실감. 자, 여덟 번째, 스스로 통제할 수 없거나 미칠 것 같은 두려움. 그다음에 죽을 것 같은 공포. 네, 그다음에 흉통 또는 가슴 불편함. 메스꺼움 또는 복부 팽만감. 그 다음 어지럽거나 불안정하거나 멍한 느낌이 들거나 쓰러질 것 같음. 자, 마지막으로 춥거나 화끈거리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일상생활 속에서 이걸 갑자기 느끼냐 느끼지 않느냐를 보고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네. 7개 나왔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네, 이 많은 거. 7개요? 어떤 특정 상황 속에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아니 일상 속에서 가슴 답답하고 숨이 가쁘기도 하고. 저도 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있고. 극도로 열받았을 때. 몇 년 전에 진짜 극도로 열받는 어떤 상황이 사건이 있었는데 있을 때 이제. 그때는 이런 게 거의 다 해당이 됐어요. 그래요? 요즘의 일상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저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네. 부럽다. 네. 저는 늘 뭔가 이렇게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약간 그런 숨차고 이런 증상이 그래요? 있거든요. 약간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네, 이제 이런 항목들이 이제 한 번의 발작이 있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공황장애로 진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1회 이상의 발작 이후에 1개월 이상 제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우리가 이제 공황장애를 의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 추가적인 공황 발작이나 또 공황 발작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걱정. 자, 두 번째로 발작과 관련된 행동으로 현저하게 이제 부적응적인 행동 변화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나 장소를 계속 피하려는 그런 행동이 반복된다. 이런 것들이 1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이제 공황장애를 진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야 뭐 공황장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보는 눈총들이 있으니까
공황장애를 애써 부인하고 꺼리는 환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환자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왔다라는 거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받아들이시는 어떤 이런 과정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주변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네. 뭐 가족이나 친구나 네가 무슨 공황장애냐, 뭐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라든지 아니면 그거 그 병원 상술 아니야? 그거 약 먹지 마.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치료의 걸림돌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공황장애가 뭐 죄도 아니고 왜 그걸 터부시하고 쉬쉬하는지 우리가 몸의 병이 오는 것처럼 어떤 정신의 마음의 병도 언제든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쉽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황장애라는 거에 대한 그 편견 같은 게 연예인들이 선언하면서 많이 없어지긴 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알려지면서 사실 없어지는 부분도 있겠는데요. 이 한국은 사실 우리가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하고 남하고 다르지 않게 좀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정말 큰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이기 때문에 내가 남과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같다라고 하고 좀 비슷한 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런 마음의 병 자체를 좀 터부시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공황장애에 대한 얘기를 요즘에는 이제 심심치 않게 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떠도는 풍문 같은 게 있어요. 이를테면 야, 그거 정신력으로 그거 극복 못해? 뭐 이런 거. 나약해갖고 막 배불러서 생기는 거야. 뭐. 뭐 약해져서 그래? 뭐 이런 거. 약 먹으면 부작용 심하다. 뭐 졸려서 사회생활 안 된다. 일상생활이 힘들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잘못된 정보인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공황장애에 대한 풍문, 진실 혹은 거짓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공황장애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요. 공황장애는 마음이 약해서 생긴다. 이런 말 뭐 한 번쯤은 들어본 것 같아요. 이렇게 탓하는 거죠. 네가 마음을 좀 강하게 먹으면 공황장애 걸리겠어? 뭐 이런 말. 어떻습니까? 아, 네.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진짜 뭐 단골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네. 더 저희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 공황장애, 이게 정말로 그 정신질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마음의 문제다. 네가 마음이 약해서 이런 뭐 공황장애가 생기는 거다. 라는 이야기들이 말이죠. 이게 그 공황장애든 우울증이든 다 뇌의 질환입니다. 네, 뇌의 기능이 잘 작동을 안 해서 그러는 건데 우리가 당뇨 생각을 하면 췌장의 기능이 잘 작동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질환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공황장애도 뇌의 어떤 이런 경보 시스템을 조절하는 시스템의 이상인 건데 당 조절을 의지로 할 수 없듯이 이런 공황 증상도 의지로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약해서 이런 게 생긴다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공황장애 하면 떠오르는 분 많이들 계실 텐데 그 중에 김구라 씨 계시잖아요. 멘탈 강하죠. 네. 우리가 보기에는. 딱 봐도 전혀 약해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강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공황장애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당뇨 지금 말씀하시면 당뇨도 뭔가 우리가 그 뭐 먹거리라든가 이런 게 섭취라든가 운동 이런 거 안 해서 걸리는 요인도 있거든요. 공황장애도 뭔가 정신적으로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인다거나 불안이 심하거나 이런 요인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진료를 할 때도 약물 치료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좀 힘들어졌는지 심리적인 부분을 같이 다루기도 합니다. 네, 인식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공황장애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 질환이다. 오늘로 확실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 공황장애인가에서는 뭐 정신력으로 이겨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공황장애가 발작으로까지 오면 이건 상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병원에 늦는 건가요? 이 정도에 찾아가는 건 좀 늦나요? 근데 사실 그 공황 발작은 갑자기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그 문제라고 잘 생각을 못 하실 겁니다. 우리가 통증으로 병원을 가는 것도 통증이 생기기 전에는 못 가다가 갑자기 아파지면 그때 병원에 가듯이 다만 발작이 생기면 그 순간에는 바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좋겠죠. 네. 자, 공황장애에 대한 풍문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버려 두면 지나간다. 시간이 약이다. 뭐 이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공황장애란 말이 없었잖아요. 우울이란 말도 없었고 사실 뭐 갱년기 이런 말도 없었고. 근데 조선시대 뭐 그 이전이라고
뭐 그런 게 없었겠어요. 분명히 뭔가 질환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고 병명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스트레스는 있는 시대 아니었을까요? 인간이 어떤 태어났으면 스트레스는 당연히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경미한 공황장애는요, 우리가 이제 치료받지 않아도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좀 회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기 생각해 보시면요, 심한 감기는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주사 맞고 또 약도 먹고 이렇게 해야지 빨리 낫는데 이걸 이제 방치하게 되면 3일이면 나을 병이 이제 일주일, 뭐 열흘 이렇게 쭉 지속되면서 우리가 건강을 해치게 되잖아요. 공황장애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령 우리가 팔이 부러졌을 때 병원 가지 말고 좀 더 알아서 붓고 나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공황장애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나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제 좀 버려야 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공황장애에 대한 세 번째 풍문 보겠습니다. 자, 공황장애는 사회생활이 어렵다입니다. 공황장애는 근데 이게 사회생활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황 갑자기 발작까지 발작이 가면. 오니까 네. 이게 뭔가 생활하고 이렇게 인간관계 쌓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공황 발작 자체로는 우리가 이제 신체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뭐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공황 발작은 우리 자율신경계의 이제 부조화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 자율신경계의 비정상적인 항진으로 인해서 유발이 되지만 또 이 항진된 자율신경은 다시 낮춰주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를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심내혈관 질환의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제 이 공황 발작이 반복된다면 이 심내혈관 증상이 더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공황장애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요, 자신의 건강에 대한 믿음과 공황으로 인해 죽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그게 궁금해지네. 예전에도 공황장애가 있었는가? 한의학에도 공황장애라는 병명이 있는가? 이 부분이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공황장애다 이렇게 딱 기록된 질병명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공황장애 특징 증상이 바로 가슴이 좀 터질 듯이 뛰고 숨이 차고 땀이 나는 증상 있죠. 이것을 놓고 정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원인이 심장의 기운이 조금 허해진다든지 심한 충격을 받는다든지 어혈이나 이 담화로 생긴다고 판단을 했었죠. 그러면 이걸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물론 이제 약을 가지고 치료하고 다스리는 방법을 좀 쓰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약이 없을 때, 감기 같은 증상이 왔을 때 어떠세요? 우리 입을 싸매고 누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호흡을 조절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이 수식관이라고 하는 건데요. 숨을 쉴 때 숫자를 세는 겁니다. 들숨을 쉬시면서 숨을 들이쉬고 하나, 그다음에 내쉬고 숨 들이쉬고 둘, 내쉬고 숨 들이쉬고 셋 이렇게 숫자를 세시는 건데 1부터 10까지 세셨다가 다시 10부터 1까지 이렇게 세보시면서 중간에 만약 숫자를 틀리신다고 하면 다시 처음부터 세보는 어떤 집중력을 기르신다고 하면 걱정이라든지 불안감을 조금 줄이시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년 전에 극도로 열받았을 때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네. 저는 자연에 가니까 극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등산 많이 가시는. 그때부터 산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산에 가는데 네. 산에 가면 좀 마음이 풀려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씩 좀, 물론 병원도 가셔야 되지만 네네. 그런 걸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공황장애 알아봤고요. 두 번째 질환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공황장애와 같이 자주 언급되는 질환이죠. 침묵의 살인자, 우울증입니다. 예. 우울증은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우울증과 우울한 감정 이런 부분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우울감이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는 건가요?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울감이나 그러니까 우울한 감정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또 대부분의 경우들이 경험을 하실 거예요. 뭔가 좀 불편한 증상이 있다든지 화가 나는 증상이 있다든지 나가 억울한 기분이 들다면 우울한 감정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네, 우울증은 도대체 왜 걸리는 걸까요? 우울증에 걸리면 뭔가 이렇게 삶이 불행하다 느껴질 때가 있는데 공황장애와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일단 공통점으로 보자면 둘 다 뇌의 질환이다, 뇌의 기능 이상으로 생기는 질환이다라는 거일 것 같고요. 그리고 차이점에서는 공황장애는 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의 분비나 조절 능력에 좀 이상이 생긴 거고, 우울증은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에 이상이 생긴 거다.
그런 좀 차이를 생각하시면 되고 또 증상으로 보면요. 공황장애는 극단적인 불안, 호흡, 그리고 죽음의 공포 등이 나타나는 게 주요 증상이고요. 우울증은 우울감, 무기력, 의욕저하, 부정적 사고 이런 증상으로 힘든 질환이 우울증입니다. 네. 근데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꽃피는 봄이 오면 우울증 환자가 뭔가 좀 나아질 것 같거든요. 기분도 좀 풀리고. 근데 의외로 또 봄이 오면 우울증 환자가 늘어난다 그래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네, 우리가 흔히 봄 탄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봄 타는 건지 우울증 증상인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2주 이상 뭔가 괜히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네, 뭔가 못하겠고 이런 증상이 네, 지속이 된다면 봄철 우울증, 계절성 우울증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봄이라 일조량이 많아지는 게 그냥 단순히 좋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조량의 변화 자체가 어떤 이런 뇌 시스템의 이상, 네, 조절 능력의 변화를 좀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또 봄은 새학기라든지 인사 이동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많은 시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봄철에는 이제 다들 활동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겨울부터 조금 이제 무기력한 분들은 그렇게 활동이 많아지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 왜 저렇게 못할까 이런 맞아요. 상대적 박탈감으로 네, 힘들어지면서 이런 봄철의 우울 증상을 많이 경험을 하세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꽃은 저렇게 만발한데 나는 왜 이렇게 매일매일 늙어가나. 약간 꽃과 비교가 되고 남들은 저렇게 꽃 보면서 막 즐거워하고 그러는데 나는 뭔가 내년에 저 꽃을 또 볼 수 있을까? 뭐 후년에 볼 수 있을까?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막 이 나이인데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우울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계절성 우울증인 거죠. 근데 이거 놔두면 만성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선배 왜 그러세요? 보기와는 다른 벌써 면이 그러실 때 아닌 것 같아요. 강해 보이시는데 마음은 그렇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저 우울감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만성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네. 이런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에 공황장애도 마찬가지지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게 2차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되게 많이 줍니다. 집중력이 떨어져서 뭔가를 해도 이제 잘 되지 않고 네, 되게 무기력해서 밖에 나오는 것도 힘들거든요. 네. 이게 2차적으로 이제 우울 증상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만성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만약에 내 마음이 지금 좀 우울하다. 특히 봄이어서 더 우울하다.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내 상태가 어떤지 체크를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좋아하던 걸 해보시라. 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내가 계획을 해서 뭔가를 하면 그 자체로 뭐 자기 효능감도 올라가고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혹은 하더라도 재미가 없다 하면 나 진짜 좀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는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우울할 때 저는 굉장히 매운 음식을 먹거든요. 그건 엄청 달거나 혹시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장인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우리가 세로토닌 아시죠? 예, 우리가 고탄수화물식, 즉 뭐 달콤한 음식을 먹거나 그랬을 때 이 세로토닌 분비가 이제 촉진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이제 일시적으로 또 많이 분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또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운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운 음식 안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이 우리의 몸에 이제 열을 좀 높이게 되면서 또 땀으로 이게 또 배출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통증도 완화시켜 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또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또 일시적으로는 해소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울할 때 뭐니 해도 저런 음식하고 한 잔 해줘야 되는 네. 그래야 좀 풀리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뭐 아쉽게도 이제 우울증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음식이요. 앞서 말씀드린 뭐 초가공식품과 또 그리고 이제 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술을 너무 마시게 되면은요, 나쁜 결정을 또 쉽게 하게 되기도 하고, 또 행동으로도 충동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또 이것으로서 이제 우울한 상태를 또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또 되기도 하고요. 우울증에 있을 때는 금주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또 힘드시다면 차차 줄여갈 수 있도록 또 절주를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역시나 답은 운동입니다. 네. 근데 내가 우울하니까 운동해야지 하면서 일어나기가 이게 참 어렵거든요. 아니 그래서 내가 우울한데 운동을 해야지라고 가는 분은 이게 우울증까지는 아니고. 근데 우울증에 제대로 대처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좀 되곤 하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도요.
분들이요, 이 마음 자체가 조금 건강하지 못할 때 몸을 좀 많이 움직여라 이렇게 강조를 좀 많이 합니다. 특히 운동 같은 경우는 뇌의 기능 자체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경 전달 체계라든지 뇌세포의 기능 체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줘서요, 전신 건강에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운동을 하신다라고 하면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 또 불안장애 같은 것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치매의 위험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근심 걱정을 날려버릴 수 있는 운동을 배우 선생님이 또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앞에 나가서 배워볼까요? 한번 해보실까요? 네, 저 봄 타는 여자 배워보고 싶네요. 네. 나오시죠. 네. 일단 뭐 마음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다라고 하면 몸을 좀 활발하게 좀 움직여 주시면서 그 걱정 자체를 좀 덜어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바타 운동, 그중에서 한 4가지 정도의 운동을 좀 고강도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강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간격 자체, 고강도 운동 자체를 이제 간격적이 없이 빨리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첫 번째 운동을 이제 가볍게 좀 걸어주실게요. 일단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살살 걸어주시고, 많이 아시는 점핑잭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팔 벌려 높이 뛰기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예전에 이제 군대 가시면 PT라고 합니다.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하셨죠. 국민 체조 이런 거. 운동을 해주실 때는 항상 자세가 중요하시니까 운동을 전전을 해주시기 위해서. 공격장 가면 기본 저러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셔서 허리 자체를 좀 똑바로 펴시고 머리 위까지 팔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하니까 힘드네요.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고요. 말씀하시면서 운동을 하셔도 좋겠고, 그다음에 발을 좀 넓게 벌려주신 다음에 와이드 스쿼트를 하겠습니다. 팔 위로 올려주시고요. 와이드 스쿼트 2번, 하나, 둘, 반대 런지, 왼쪽 반대 런지. 다시 와이드 스쿼트 하나, 둘, 내려가 주시면서 사이드 런지 옆으로, 둘, 다시 올라가시다가 이렇게 하는구나. 사이드 런지 옆으로. 자, 음악에 맞춰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몸을 이렇게 움직여 주신 다음에 시청자분들 일어나세요, 지금. 바로 일어나시면 앉아 계시지 좋겠고요. 말고. 그다음에 크로스 잭하고 스쿼트를 하시는 겁니다. 양발을 교체시켰다가 스쿼트 내려가. 이거 어렵네요, 이거. 반대로 해주셨다가 스쿼트. 아니, 어떻게 다시요? 이렇게 교체해 주셨다가 내려가시고. 어떻게 날렵하세요? 교체해 주셨다가 반대로 내려가시고. 이렇게. 네, 교체해 주셨다가 내려가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허리하고 다리 쪽에 운동이 좀 되실 수 있겠죠. 땀나요. 벌써 힘드시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고민을 손에 딱 쥐시고요. 옆으로 펀치 쭉 뻗어주세요. 이거 좋다. 네, 기분 좋게 내가 갖고 있는 고민 같은 거를 벌어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스트레스야, 가라. 가라 하면서 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미운 사람 생각하면서 하면 되겠네요. 그러셔도 좋겠고요. 내가 오늘 마음에 안 듣던 고민 같은 게 있으면 주먹에 쥐시고 옆으로 쭉 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쭉 늘리시는 운동도 되실 거니까요. 시청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고강도 운동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아니 지금 저 운동을 보니까 저 우울감이 있을 때 클럽 가서 한번 격하게 운동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분 전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질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마지막 질환은 조금 무섭습니다. 분노 장애. 폭발하는 화를 주체할 수 없다.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네. 우리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러는 분들한테 우스갯소리로 너 분노 조절 장애 있어? 맞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걸 줄여서 분조장 있냐 네. 이렇게도 부르더라고요. 분노 조절 장애 이것도 심해지면 이게 질환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분노 조절 장애 중에 증상이 심각한 경우 우리가 이제 정식 진단명인 간헐적 폭발 장애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충동 조절 장애 가운데서 하나로 이 분노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서 이 파괴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우리가 이제 감정 기복이 심하다, 뭐 성격이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수준이 다른 차원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가 나를 갑자기 쳐다봤다고 화를 심하게 낸다든지, 그리고 10년 전에 어떤 동생이 한 행동을 가지고 갑자기 지금 와서 화를 폭발시킨다. 뭐 요런 등의 일을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이를 치료가 필요한 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눈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는 그냥 본인 스스로 마음이 좀 힘든 건데 분노 조절 장애는 정말 남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잖아요. 최근에 봤던 사회면을 장식한 기사 몇 개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가장 먼저 거주 중인 오피스텔 방에 부탄가스 560개를 쌓고 불 지른 뒤
흉기를 들고 복도를 서성인 사람이 경찰에 검거됐다는 기사입니다. 과거 분노 조절 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A씨가 거주 중인 오피스텔은 15층 규모의 원룸이 70여 개가 있었고, 네. 아이고 여기 학원도 있었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죠. 그리고 저는 또 이 사건 기억하거든요. 지하철 9호선에서 여성이 아빠뻘 60대 남성을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차례 내리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승객들이 찍은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에서 최근 우울증과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지만 치료를 받을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치료를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이 분노 조절 장애의 원인이 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분노 조절 장애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하고요. 네, 이 간헐적 폭발 장애는 뇌의 전 전두엽과 이 편도체 사이에 어떤 이런 그 소통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편도체가 그 감정을 느끼는 뇌의 부위예요. 그래서 분노나 어떤 뭐 충동들을 느끼게 되는데 그걸 이제 전전두엽에서 잘 통제, 컨트롤을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이게 과도한 스트레스, 계속해서 분노를 받다 보면은 결국 전전두엽에 과부하가 생기고 결국 이런 충동적인 행동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반복적으로 쌓이고 또 화가 반복적으로 쌓이면서 이런 이 전두엽의 능력이 상실됐을 수도 있고요. 타고나기를 이 전두엽의 기능이 좀 약하게 타고났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두엽의 능력이 약한 사람이 우리가 스트레스랑 화를 장시간 이제 만나게 됐을 때 이런 분노 조절 장애, 즉 간헐적 폭발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또 살면서 화가 나는 일을 겪지 않은 분들은 정말 없죠. 근데 화 자체를 바깥으로 표출하는 정도가 앞서 나왔던 이 화라고 하는 정도보다 정말 더 많다라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는 조용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벼락같이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으면 한번 정신과를 한번 가보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화를 내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하고 나서 자꾸 사과하는데 잦다라고 하면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뭐 굉장히 많이 이런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성격 나쁘다, 뭐 다혈질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분노 조절 장애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감정을 참아내지 못하고 막 폭발시키는 그런 마음인데 제가 또 재밌는 신문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아까 공황장애 발병률은 남녀 성비가 굉장히 비슷했는데 이 간헐적 폭발 장애는요 성비가 충격적입니다. 남성 9, 여성 1위. 관련된 얘기 좀 전해주시죠. 네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제 결과에 따르면은요, 2021년도 간헐적 폭발 장애 진단 환자 같은 경우에는 2,071명이었고요. 남성은 여기에서 1,812명. 그리고 여성은 259명이었습니다. 뭐 압도적인 수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연령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20대가 39.1%로 가장 많았고요. 또 30대 18.4%, 또 10대는 15.5%가 되고요. 40대는 13.1% 순이었습니다. 20대 남성은 전체 35.2%로 가장 이제 많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이고. 20대 남자들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네, 이게 아까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 충동하고 조절 능력 사이에 이 밸런스가 맞지 않을 때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10대,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 남성 호르몬 분비가 굉장히 왕성하고 이런 충동들이 굉장히 큰 그런 시기죠. 그런데 이제 10대 때부터 이런 조절 능력, 조절 스킬 같은 경우에는 잘 배우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밸런스가 깨져서 이렇게 좀 문제로 발생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0대 때도 사실 문제가 많을 텐데 이때 생기는 문제들은 품행장애나 적대적 반항장애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20대에 이렇게 높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럼 분노 조절을 위한 솔루션 혹시 추천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뭐 저희가 10초법, 15초법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그 순간에 속으로 1부터 10까지 천천히 세면서 그냥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자체만으로도 그 한 차례 불을 좀 꺼트릴 수가 있고요. 그래도 안 되면 사실 자리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0분이나 뭐 15분 이렇게 좀 자리를 피했다가 그 뒤에 화를 내시면 어떤 문제 행동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죠. 또 감정일기, 분노일기를 써서 내가 어떤 상황에 화가 났고 그때 내가 화가 얼마나 났고 그 화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런 걸 좀 정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최고의 건강 비결 한번 또 배워볼 시간입니다. 네. 자, 마음 건강에 좋은 1분 간단 요리를 또 배워볼 텐데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요 단백질과 또 철분이 풍부한 두부와 또 멸치를 이용해서 두부 조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단백질이란 비타민 B6가 필수인데요. 이제 두부에는 이렇게 풍부한 단백질과 또 비타민 B6 또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두부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거고요. 그다음에 네. 사용하는 양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된장이랑 고춧가루 그리고 들기름은 이제 두부를 구울 때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에 뭐 대파랑 청양고추 넣어주시고요. 중간에 멸치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좀 깊은 맛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우선 만드는 방법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달군 팬에 들기름을 좀 부어 보시고요. 네, 여기에 이제 두부를 넣어가지고 좀 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됩니다. 들기름에 두부 구우면 뭐. 네, 그냥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뭐 그냥 먹어도 그냥 맛있죠. 이렇게만 이제 구워 드셔도 맛이 있는데, 이 소리가. 네, 향이 굉장히 좋죠. 네. 이 양념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두부가 구워지는 동안에 일단 이제 된장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고춧가루 적당량 매운맛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간마늘 넣어주시고 올리고당은 제일 마지막에 넣어보도록 하고요. 네. 요거를 이제 물을 살짝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생수 넣으신 거죠? 네네, 생수 넣었습니다. 이제 양념이 풀어질 정도로만 이렇게 개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부가 한번 구워졌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만 먹어도 맛있겠는데. 들기름에. 들기름에 야. 구워서 간장만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네. 그렇죠. 튀기는 음식이나 또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이렇게 좀 구워서 조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자, 두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그대로 두셔도 맛있지만 이게 지져내게 되면 또 고소한 맛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멸치. 좀 머리를 떼어내고 내장을 제거해서 좀 손질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양념, 만들어준 양념. 이야. 그리고 멸치 넣는 게 특이하네요. 네. 한 번 더 양념을 풀어주고. 풀어서 좀 자작하게 잠길 정도로 이렇게 부어주세요. 뭐 멸치가 없으시다면 마른 새우도 좋고요. 네. 좀 감칠맛이 나는 재료들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청고추, 홍고추, 네. 그리고 대파. 대파를 이렇게 휘리릭 넣어가지고 끓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나 끓여야 돼요? 몇 분 정도? 사실 뭐 다 익은 재료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 끓이실 필요는 없고요. 양념이 좀 한 3분의 2 정도로 줄어들어서 자작하게 보일 정도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 끓었으면 올리고당을 살짝 넣어가지고 단맛을 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다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완성입니다. 와, 밥도둑을 뚝딱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근데 그 행복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라고 하잖아요. 우울증을 줄이는데 이 세로토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세로토닌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견과류를 한번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이 견과류를 한 움큼 드시게 되면 건강에 성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호두 등 견과류를 자주 섭취하게 되면 세로토닌 분비 또한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최근 나왔습니다. 미국 UCL의 연구진이요,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24주간 매일 한 그룹에게는 이 견과류를 복용을 시키도록 했고요. 한 그룹에게는 과자인 프레첼을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견과류를 섭취한 그룹에서 세로토닌 분비가 굉장히 높게 측정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이라든지 육체 건강을 위해서도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저녁 때 견과류 한 움큼 드시는 것 습관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어우, 멸치된장 두부조림 맛있다. 드세요, 선생님. 먹어봤는데요. 네, 먹었어요. 네. 된장하고 멸치가 압권입니다. 오늘 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 나와주셨으니까 우리 마음 건강을 위해서 요건 꼭 필요합니다. 한 가지 당부해 주실 게 있다면요. 네, 너무 바빠서 마음 건강 챙기기가 어려운데 관리를 하려면 알아야 되거든요. 중간중간 멈춰서 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마음의 그 평안, 마음의 병, 또 정신의 병 이런 부분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같은 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꽃도 보면서 감동도 좀 받고 말이죠. 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또 좀 올라간다 그래요. 네. 꽃 보시면서 집 앞에 가볍게 산책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